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휴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이야기고요. 시장은 큰 반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가 불과 지금 하루, 일일 천하로 끝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는데 전일 미국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을 했습니다. 3%대의 하락이 기록이 됐고요. 유례없는 하락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일대는 아시아 증시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데 미국의 하락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갑작스럽게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온 거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가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글로벌 증시 지금 휘청거리게 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열린 아시아 증시 역시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니케이 증시나 상해 증시도 어제 일부 영향을 미리 받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보다 오히려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 코스피 같은 경우 2100선 지금 사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면 전기, 전자업종 이틀 연속 지금 하락 국면이고요. 화학, 철강 등이 줄줄이 조정 장세입니다. 통신, 금융, 전기가스, 음식료 등 경기 방어주 성격의 업종들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대비 낙폭이 조금 더 큰데요. 시총 상위주들 줄줄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파란불입니다. 단기 호재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휴전 이야기가 지금 수그러들고 있고요. 오히려 크게 떠오른 미국의 경기 하강 우려입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어떤 반응을 보여나갈지 그리고 시장의 스탠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려워졌습니다. 기분 좋게 산타 랠리를 계획하고 있던 12월 장인데 예상치 못했던 복병을 만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입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 일부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중국 상무부는 앞으로 있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1일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며 합의된 내용 달성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또 양측 협상 대표단이 90일 안에 명확한 일정표와 로드맵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며 협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10월보다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2,6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8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보유액의 증가는 최근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며 보유 달러의 환산 금액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대두되는 가운데 한중일 이 세 나라가 8개월여 만에 만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제14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세 나라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유보 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가속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소비 유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5번째로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외국인의 국내 소비에서 내국인의 해외 소비를 뺀 해외 순소비가 가계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마이너스 1.9%로 5번째로 높았다고 밝히며 해외 순소비 유출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이 그만큼 취약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지금 2100선 공방 벌이는데 2100선 살짝 이탈이 됐네요. 2099포인트대 다시 터치합니다. 일단은 하루간의 흐름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온 모습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 전일 미국 증시가 워낙에 낙폭이 컸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보합권 수준을 유지하다가 장 중에 3% 많게는 지금 3%대까지 빠져내려가면서 글로벌 증시 휘청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했는데 우리 시장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전일 하락분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장 중에 2107포인트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기관이 좀 사주네요. 기관이 그동안 좀 팔고 있었는데 최근 장에서 오늘 장에서는 1,078억 원 사주고요. 개인이 622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861억 원 팔면서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전자업종 2거래일 연속으로 조정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어느새 41,000원대 초반대로 지금 밀려 내려간 상황입니다. 연저점이 4만원 초반대까지도 지금 한 3% 정도밖에 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7만원 회복이 안 되고요. 셀트리온도 1%의 하락, LG화학 역시 1%대 하락이 기록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는 다시 오름세를 보입니다. SK텔레콤 5G에 대한 기대감, 통신주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장에서도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배당주에 대한 성격 여러 가지가 부각이 되면서 통신주들 오늘 하락장에서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도 하락합니다. 네이버 오늘 전일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올라가고요. KB금융은 상승세였는데 지금 하락 전환을 했네요. 삼성물산 0.47% 하락하는데 오늘 구조조정 이야기까지 삼성물산은 기사로 나온 상황입니다. 한국전력 강보합이고요. SK 하락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700포인트 턱걸이합니다. 일단 코스닥은 700, 그리고 코스피는 2100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라고 시장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그래도 코스닥도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700선 무너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개파락 출발했는데 갭 다 메웠습니다. 702포인트대까지 지금 장중에 터치를 하고 현재 포인트 700.35포인트대까지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관 외국인 쌍끌임에도 그리고 개인은 865억 원 삽니다. 외국인이 어제 장에서는 장 후반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아직은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셀트리온 SK 오늘도 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라젠 1.02% 올라가고요. CJENM이 2%대의 낙폭이 기록되면서 다시 22만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포스코캠텍 64,0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메디톡스가 시총 5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최근 장에서 메디톡스 40만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실적 악화, 보톡스 관련 시장, 중국 우려들 나오면서 40만원 초반대까지 급격하게 밀려 내려갔었는데 하락분 거의 다 회복을 했네요. 60만원 터치하면서 현재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HLB부터 펄어비스까지 6위부터 10위 종목은 전 종목 하락하는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4.95% 급락세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2% 이상의 하락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여기도 다 파란불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파라다이스, 컴투스, SK머티리얼즈, 제넥시까지 전체적으로 파란불 보이는 가운데 파라다이스의 낙폭이 2.82%로 가장 큽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오늘은 급등이 나옵니다. 최근 거래일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1110원 이하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장에서 9원 70전이나 올라가면서 1115원대 터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시장 점검과 더불어서 지금 통신주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통신주만 지금 상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통신주가 이렇게 뜨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통신주는 무엇보다 약간 시장 불안할 때 경기 방어적 성격과 배당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지죠. 근데 지금 같은 시즌에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변화 중에 하나는 일단 과거에도 통신주가 어떤 대형 이벤트가 출현했을 때마다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경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00년대 때 이어졌던 이제 2G 도입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 그때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면 아시겠지만은 그때 같은 경우 SK텔레콤의 주가는 또 상당히 높았고요. 뭐 데이콤 같은 회사들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없어졌긴 하지만은 이런 어떤 종목들이 거의 시장에서 주도를 하면서 강했던 모습들이었고 그밖에 애플의 중심으로 3G 스마트폰이 나왔던 시기 그리고 4G LTE 도입 시기 단통법 도입 이런 쪽에서부터 여러 가지 통신 환경이 변화를 시킬 만한 요인들이 나왔을 때 통신사들은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내년부터 상용화될 5G 도입의 통신사 시각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5G 급행 차선으로 어떤 도입이 유력하다는 관점과 함께
트래픽을 감안했을 때 높은 매출액 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또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쪽과 함께 어떤 이 5G를 중심으로 새로운 요금과 유통 전략을 설계한다면 기대감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2021년 통신산업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70% 이상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증권사의 분석도 나오는 모습들이고 2020년도면은 시총이 현재 대비해서 2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장밋빛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5G가 개통되면서 얼만큼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5G 요금제를 선보였던 한 통신사 같은 경우는 데이터 11기가를 쓰는데 5만 원 정도를 책정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4G 가지고도 100기가 정도 쓰는데 비슷한 금액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메리트는 그 속도나 어떤 용량에 비해서 트래픽을 전달하는 부분에 비해서 소비자의 수요를 강하게 끌 수 있을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5G 같은 경우는 기업 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라든가 아니면 사물인터넷 같이 어떤 대용량의 커버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심의 요금 체계를 확보하는 쪽이 기업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 통신 관련된 쪽에서 투자가 이어지는 부분 쪽에 관련된 장비나 부품주 쪽으로는 실적 변화가 당장은 뚜렷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단기 관점 쪽으로는 이 부품과 장비 쪽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통신사의 전략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과 함께 실적 변화를 확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무게의 중심을 맞추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역시 그동안 많이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장에서 제약 바이오 섹터는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무엇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얘기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증권거래소의 기업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20영업일 이내니까 올해 안으로는 어떤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행정소송 관련돼서 12월 19일이 첫 신문 기일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들은 지켜보시는데 예상보다는 좀 거래가 재개가 늦어질 것 같다는 쪽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좀 차별화된 움직임 쪽으로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올해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가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기술 수출료에 성과를 내는 업체라든가 실트리온 중심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된 흐름을 보여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기대가 할 만하고요. 또 하나 내년에 신라젠이나 바이로메드, HLB 같은 종목들은 임상 3상에 대해서 가시화가 적어도 상반기 쪽엔 나오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게다가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모멘텀이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는 좀 부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경쟁이 좀 격화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나 그리고 또 중국 허가가 관건인 보톡스 쪽도 염두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예전과 다르게 종목 섹터가 다 움직이는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 쪽으로 바뀌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무게를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전망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S핌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대표님이 무척이나 보고 싶은 이유는 미국장이 급락했고 우리 시장이 또 밀리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12월장에 대해서 이렇게 돌발 변수가 나올 것이라고 이 정도까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금리 쪽은 검토를 했었고 이제 12월에 또 금리 이슈가 이렇게 불거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저는 그 타이밍이
이쪽 후반 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플래트닝이건 뭐건 간에요. 그런데 그게 좀 한 템포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았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말하고 12월 초에 중요했었던 그 이벤트, 결국 금리하고 무역 분쟁인데요. 이 두 이슈가 동시에 해소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악화되는, 어제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무역 분쟁 이슈 같은 경우는 해소됐다기보다는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는 거. 결국 시장이 하루 급등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시 펀더멘탈을 되돌아보게 되고 해결한다 해도 그것이 경기를 돌려세울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어제 금리가 툭 튀어나와서 경기 이슈가 나오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이 좋게 나더라도 중국에 큰 이익이 난다고 보기 힘들고 전체적으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또 불리한 영향이 갈 것이다. 그래서 이머징 마켓 상대 강세론도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것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11월 말 12월 초에 미국 시장에서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졌던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좀 올랐다가 어제는 또 바로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국 그런 기업들이 경기 소비재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업종이라는 점에서 경기 흐름이 또 결부되는 금리와 더불어서 결부돼버리는 펀더멘탈 자체를 논하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다. 해서 더 확대 해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리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악재라기보다도 채권 시장의 급등이란 말이에요. 사실 수익률이 막 하락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게 나쁘다고 볼 상황은 아니거든요. 자산시장에서요. 근데 다만 시장에 주는 이 영향 자체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게 FRB 부의장이나 의장까지도 대립구도에 있었던 의장까지도 중립금리를 근접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12월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그게 그걸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확대 해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보통 이제 4%대 진입을 내년에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게 거꾸로 2%대로 수익률이 하락돼 버리니까 이 어떤 채권 시장의 강세 기대감보다는 지금 자산 시장에 대해서 구도를 흔들어 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어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위기의 징조다. 근데 위기인데 무슨 채권 시장이 강세를 보입니까? 채권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도가 흔들렸기에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것인데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닌 것이 우리가 시장에서 거론하는 단기물 수익률의 역전 현상. 그러니까 수익률이 장기물이 더 낮아진다. 이것을 보면은 가격 측면으로 거꾸로 되돌리면은 장기물이 단기적으로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이 10년물 국채 선물 차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과연 이 차트가 불안해해야 할 차트냐 이거죠. 보통 우리가 10년물 국채 이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주식이다라고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강세를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상승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우량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채권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가 불안해야 할 것은 이게 경기 정점의 시그널로 인식될까 이것에 대한 걱정인데 오늘 한번 그것도 이 두 번째 질문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자라는 그 말씀이 있고 어찌되었건 금리가 이 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하락 구간으로 진입한 것, 중장기적으로 하락 구간을 진입한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자산시장에서는 이게 분기점 역할 구간으로 보는 게 200일 이평선을 자주 보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200일 이평, 그러니까 가격이 아니라 금리 자체가 200일 이평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어제 쏠림 현상도 나타난 것이고 200일 이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주식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아래쪽에 좀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결국 아래쪽에 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었던 차트처럼 추가적인 가격이 상승을 하고 금리는 하락 안정세 구도로 진입 가능성이 크다.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경기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시장을 보면 참 그 일희일비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경 더 쓰이잖아요. 금리 이슈는 사실 대표님이
한 달쯤 전에 이게 장단기 금리 줄어들고 있고 스프레드 금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잡음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던 건데 이게 몰랐던 내용이 아닌 건데 시장에서 일부러 좀 부풀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부풀려진 그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구도가 깨지니까 확대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9월에 이미 이슈가 됐었고 그때 다 점검을 했었고 우리가 4분기에 들어서서 12월 가면 이 플래트닝 현상이 더 확대돼서 진짜로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했었죠. 해서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알고 있었던 걸 미국 사람들이 몰랐을 리는 없을 테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안정되면서 그동안에 단기적으로 잠복됐었던 그런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채권 2년물, 3년물이 5년물을 금리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여기서도 제가 또 한번 그림을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2년물하고 3년물하고 2년물하고 5년물하고 10년물하고 30년물 이 채권 미국 채권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 2016년 이후로 제가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2016년 이후로 뽑아본 이유가 금리 인상이 진행됐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후로 뽑아봤는데 가장 위에서 이제 그 금리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붉은색의 30년물이고 아래쪽에서 막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이 단기물이죠. 2년물이요. 그러니까 이 예전 같은 2016년 때는 이게 금리가 약간 이렇게 좀 차별적이었잖아요. 그 아래쪽이 좀 짧은 거고 이제 위 붉은색이 장기물인데 장기물이 당연히 금리가 높은 모습인데 금리 인상을 자꾸 하니까 2년물이 빠르게 금리 인상 정책에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고 있는데 경기 흐름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체감적으로요. 이 30년물이 그 올라가는 속도가 또 약간 좀 느린 것이죠. 이러한 배경 요인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 그림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2.9%대 지금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수렴하면서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장단기 금리가 이 꺾이는 속도에 따라서 쉽게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수렴이 됐기 때문에. 해서 이 역전된 그 자체의 중요도보다 이 10년물과의 역전 가능성. 그러니까 어제는 2년, 3년짜리가 5년을 역전을 했는데 그게 과연 10년물까지도 역전 가능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뭐 경기 고점의 시그널로 볼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만들었었던 이유는 이렇게 수렴이 됐었기 때문에 조그만 이슈, 조그만 수급 요인으로도 이게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캐치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경기 논리로 들어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특히나 좀 이 구도가 확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안 좋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국채 입찰 일정이 이번 주 초에 있었습니다. 그게 단기물 입찰이었는데 이 단기물이 입찰이 지나면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가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이 있을 텐데 그 입찰 이후에 소강 상태에 들어서면서 나타난 변화이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해석이 약간은 또 확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한 곱이 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런 그 악재성 요인 말고 이제 무역 분쟁하고도 연관을 이렇게 아까 첫 질문처럼 연관을 해보면은 무역 분쟁 같이 악재가 해소가 되면은 보통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기 때문에 채권이 약세를 보이고 금리가 상승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제의 모습은 또 이게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역으로 악재가 해소가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무역 분쟁이 해소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역으로 해석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역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렇게 서로 물리는 관계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모습을 어느 한 요인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큰 리스크로 보기는 좀 힘든 주변 환경 요인을 또 꼽아본다면은 미국 국채 발행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물 국채 발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급적 요인이 계속 입찰을 지났어도 단기물 쪽으로는 계속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금리가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또 이 금융회사나 연기금이 9월에 집중적으로 장기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휴가 갔다 와가지고요. 그때 9월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연말이 되니까 장기물 매수세가 또 약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또 있습니다. 해서 채권 쪽에서 그러한 수급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금리 변화가 우리가 너무 좀 불안하게만 볼 위기를 연결할 그런 상황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꾸 2007년도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리먼 얘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위기 쪽을 감안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금리 인상을 앞두고서 장기 금리 인상 가능성은 줄었지만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기 때문에 장기물 금리는 사실 하락에 버팀목이 있는 것이죠. 해서 장기 금리가 좀 약세 요인이 살아있고 이 장기물 금리가 버티게 되는 그 12월 FOMC 회의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구도에서 놓고 봤을 때도 인프라 투자 약화되기 때문에 장기물 약세는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논리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경기 고점의 시그널로 보는 그런 펀더멘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급 쪽, 또 정치적 이슈도 섞여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감안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서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제가 9월에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과거에 경기 고점 형성하면서 이 수익률이 역전되는 이런 현상들요. 플래트닝 현상 나타난 다음에 장기물이 장기물 수익률을 역전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외환 시장도 단기 변동성이 확대됐고 그게 한 6개월 전부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여태까지는 그냥 시세가 빡쳤던 외환 시장이란 말입니다. 아직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단정적으로 경기 고점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좋게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해서 야 만사다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 이 부채 발행 일정을 놓고 봤을 때 단기물을 계속 자극시키고 상승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계속 정책적으로 단기물 발행 금리를 좀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해서 내년 되면 그 수급이 좀 바뀔 수가 있겠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물 발행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미 확정된 발행 일정에 따르면은 금리 이슈가 연말까지는 계속 단기물이 금리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자극시키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큰 겁이 다 지나갔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누군가가 또 흔드는 건데 결국에 중간선거 끝난 이슈, FOMC 이슈 이게 끝날 때까지 12월에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 어쨌든 간에 마냥 호재만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어떤 대응 방향성이 좀 필요할까요, 대표님? 예, 그래서 이제 박스권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상승을 크게 보인 10월 말부터 이 12월 3일까지 상승률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여기서 좀 힌트를 얻자, 투자 전략에서 좀 여기서 힌트를 얻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코스피가 6.8% 오른 동안에 건설, 비금속, 증권, 운수창고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로 봐야 될 테고 또 통신업종이 좀 약간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이건 거꾸로 좀 그동안에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좀 상승률이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업종 단지 그냥 낙폭과대로 엮여있는 그런 것들을 빼면은 우리가 펀더멘털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게 무엇일까 놓고 봤을 때 건설업종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상반기에도 업황 개선 계속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19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은 건설업종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많이 같이 올랐었던 비금속 광물처럼 대북 관련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그 내수 차원에서는 뭐 별 볼 일 없지만 해외 수출 쪽 한번 계속 좀 부각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원자재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놓고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운수창고하고 디철금속은 그 구도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금리 이슈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금융주 쪽에서 그걸 연속해서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금리가 이렇게 좀 약화되고 앞으로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본다면은 증권주 이외의 금융업종은 이번에 반등 흐름에서 별 볼 일 없었듯이 중기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배당 관련해서 하방 경직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투자의 메리트를 살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지수상으로 계속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몇 개 안 되는 업종 이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호재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본다면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2100포인트 넘어서서 2150포인트 사이에서는 분할 트레이딩으로 좀 현금화 한번 생각해보고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할 그런 현금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이 쉽진 않네요. 박스권 안에서 또 트레이딩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또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 오늘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제 종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이어지니까요. 잠시 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